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주간 시황에 있어서 2020년도 전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의 상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S&P 500 지수가 한 주 동안 일단 마이너스 0.17% 정도 하락을 했다. 다우는 0.88% 정도 하락했고, 나스닥 100은 좀 상승했죠. 0.56%에서 나스닥 100이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드캡 마이너스 0.25, 그다음 스몰캡은 좀 많이 하락했고 1.4, 마이크로캡은 더 많이 하락했죠. 전반적으로는 5일 동안 좋았던 것은 나스닥 100만 좀 좋아한 그런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YDT 기준으로 이번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S&P 500이 16%, 그 다음 나스닥 100이 20%를 상승하고 있다. 그 다음 마이크로캡이 있죠. 아주 일단 극소형주, 그것이 한 23% 정도 되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나스닥 100이 장을 갖다가 이끌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한 주 동안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퍼포먼스 많이 움직였던 것은 베이징 머티리얼스가 한 0.86%로 많이 움직였고, 그 다음에 컨슈머 시크릿가 한 0.82%, 헬스케어가 0.38, 파이낸셜이 0.12,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0.1,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0.01밖에 안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장 초반에 좀 많이 하락했던 기술주가 장 후반에 가면서 좀 상승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가장 안 좋게 하락률이 많았던 것이 에너지가 좀 많이 하락을 했고, 이제 리얼 이스테이트, 컨슈머 디펜스 있죠. 자, 경기 방어주 중심으로 크게 좋지 못했다. 경기 방어주가 안 좋으니까 경기 순환주 중심으로 좀 장이 돌아 나갔다. 유틸리티 이런 것들 있죠. 그래 전반적으로 일단은 시장 자체의 분위기는 좀 장 후반으로 갈수록 좋은 분위기였다. 저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주 동안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 거의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비슷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만큼 일단 장이 어려웠다는 겁니다. 왔다 갔다 많이 했는데 여기서 사고 팔고 했으면 일단 손실만 기록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먼저 빅테크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빅테크 중심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좋은 종목들은 마소, 엔비디아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갔죠. 팔란티어, 그 다음에 MU 이런 것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좀 살려줬던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았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테슬라는 계속해서 상승이 되고 있고, 자, 메타 역시도 좀 상승되는 모양이 있었다. 자, 그다음 엔비디아가 좀 많이 상승을 했죠. 이런 것들이 좀 좋아졌고, 팔란티아 이런 것들도 좋았다. 안 좋았던 것은 브로드컴 이런 것들이 조금 안 좋았고, 자, 나머지 종목들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특별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통해서 반도체가 조금은 살아났던 그런 하루였다. 한 주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없었더라면은 조금은 더 힘든 장이 되지 않았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던 에너지 이런 쪽이 좀 하락이 많이 있었죠. 컨슈머 디펜스도 좀 하락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자, 아무래도 시장을 살렸던 것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가치주냐 성장주냐 했을 때 5일 동안입니다. 가치주가 0.8% 하락을 했고, 반면에 성장주가 0.31% 상승했죠. 그래서 YTD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치주는 10%, 그 다음 일단 성장주는 20%나 상승 중에 있다. 그때 우리가 투자하는 것은 아무래도 성장주 쪽에 투자를 해야만이 주식에서 이익을 많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글로벌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세계 시장 자체 월드 에쿼티 자체는 5일 동안 0.61% 하락, 그 다음에 이머징 마켓도 1% 하락했고, 반면에 일단 미국을 제외한 세계 시장은 좀 좋았다. 0.58%, 그 다음 디벨롭 마켓도 한 1% 하락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YTT 기준으로 봤을 때 1월 1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월드 에쿼티 한 19%, 그 다음 이머징 마켓이 25%, 그 다음 미국을 제외한 나라도 31% 정도 증가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았던 것이 아무래도 올 한 해가 또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한 주 동안 나라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5일 동안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0.07% 상승한 반면에 재팬이 좀 많이 하락했죠. 금리 인상 때문에. 그 다음 차이나 역시도 좀 하락되는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UK 같은 경우는 조금 상승이 있었고, 젊은이도 좀 하락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YTD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이 한 16% 정도 상승으로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조금은 상승폭이 적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다면 이번 말까지 수익률이 아무래도 올라간다면은 좀 비슷한 모양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연말 랠리도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채권 한번 보겠습니다. 장기채입니다. 20년짜리죠. TLT 같은 경우는 0.24% 정도 상승했다. 5일 동안에. 1년 동안도 0.25% 상승했으니까 크게 뭐 변동은 없었죠. 변동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와 있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모습에서 아무래도 금리 자체가 큰 폭으로 막 떨어진다, 자, 그렇게 보기는 힘들다 장기채,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커머디티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 시장 봤을 때는 골드가 좀 상승했죠. 5일 동안 0.91%, 그 다음 실버 자체는 8.61%, 그 다음 플래티늄이 12.9%로 좀 많이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올가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YTD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골드가 64%, 은이 131%나 증가, 플래티늄도 116%나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상품 시장이 그렇게 하락으로 다니진 않고 계속 상승의 추세는 계속해서 되지 않겠는가. 돈을 워낙 많이 찍어내니까 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좀 부담도 있겠고, 산업재 이런 것들이 또 상승하니까 실버 이런 것들을 또 많이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커런시 한번 보겠습니다. 커런시에서 미국 달러 있죠. 미국 달러는 0.43% 정도 상승했던 5일 동안에 재패니스 yen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15%로 좀 하락이 됐죠. 원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돈의 가치도 올라가야 되는데 좀 떨어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자, 반면에 US 달러는 조금 올라가 있는 상태에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좀 반대로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YT 기준에서는 아직까지는 달러는 좀 마이너스 4.5%, 그다음에 엔도 조금은 0.5%가 하락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건 조금만 시간을 두면서 우리 환율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아무래도 US 달러는 조금만 더 하락 쪽으로 좀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많다면, 그렇다고 해서 급격하게 하락이라기보다는 약간의 지금 이제 하락은 되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골드만삭스 자료인데 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거시경제적 요인 외에도 대형주들의 수익성이 S&P 500의 기업 이익의 성장에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S&P 500의 상위 7개 기업들, 엔비디아, 애플, 마소, 구글, 아마존, 브로드컴, 메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익이 S&P 500의 전체 이익의 4분의 1 정도가 예측이 되고 있고, IT 기업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S&P 500의 지금 상위 7개 기업의 총 이익이 2016년도에도 마찬가지로 2015년과 비슷한 29%는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요 종목들에 대해서는 계속 호텔을 갖고 가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한 인공지능의 투자의 지속적인 강세와 다른 사업 부분의 견조한 성장들, 이런 것들의 2016년 매출의 성장률을 20%까지 뒷받침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투자도 우리가 등한시에서는 안 된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내년에도 역시나 기업들의 이익들이 높은 이익률로 유지가 되고 있다. 기업들의 이익이 늘어난다는 말은 특별한 거시경제적인 그런 매크로에 대해서 특별한 시스템적인 하락이 없는 한 주가는 달릴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그룹들의 이익률이 29%로서 S&P 500의 기업 평균의 이익률인 14%보다도 훨씬 더 높게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좀 AI 집중해서 투자를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형주들의 평균을 웃도는 매출의 성장률, 이익률은 S&P 500 지수의 전체 이익률에 강력한 상승 동력을 제공한다. 그래서 S&P 500에서 이런 기업들이 없다면은 이익률은 낮아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수 내 대형주들의 매출 비중이 커질수록 S&P 500의 이익률은 산술적으로 상승한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의 매출이 2010년도에 50% 성장한다면은 이익률이 변동이 없더라도 매출의 성장만으로도 S&P 500의 전체 이익률이 30bp가 상승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것은 결론 AI 중국 중에서도 7개 업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요 차트 하나 보시게 되면 7개의 라지스트 스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테슬라는 없습니다. 브로드컴이 좀 들어가 있는 상태 있고, 테슬라 아무래도 이익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익의 무게가 얼마만큼 되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 차트는 지금 모습에서 아무래도 시총의 무게가 얼마만큼 되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IT라든지 지금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있죠. 그쪽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7%, 65%나 되고 있는데, 자, 이것이 2025년도인데 2010년도 돼도 자, 이런 식으로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이런 포트를 버려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들고 가야 된다는 거죠. 이익이 이만큼 창출이 많이 되고 있다. 자, 마켓도 아주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따라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시총을 갖다 갖고 있는 주식들은 버리면 안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또 골드만삭스에서 2010년도 거시경제 전망에 따르면 GDP의 성장률을 가속화, 달러 약세, 그리고 원유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이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경제 성장은 당사의 지금 이제 하향식 수익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데, S&P 500의 주당 순이익 EPS의 성장률이 역사적 변동성으로서 한 50% 이상을 설명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EPS 성장률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GDP 성장 외에도 아무래도 외환 전략들이 예상하고 있는 미국의 달러 약세, 이런 것들이 지수 매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아무래도 해외에서 많이 일단 벌어든 돈들이 있으니까 달러 약세가 된다면 주가는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 기업의 이익이 성장이 되고 있는 것이 이런 데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골드만에서 이야기하는 매크로인데, 매크로 추정치죠. 2020년도를 볼 것 같으면 GDP 성장률은 2.3%로서, 자, 미국 겁니다. 미국은 2.1%, 2.3%, 2.1%로서 2010년도가 피크가 되겠다. 돈을 갖다 뿌리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일단 세계적인 보다도 2.8%죠.
세계도 일단은 2020년도가 상당히 과열권에 있지 않겠는가. 그다음 조금 수그러들겠고, 그다음 10년물 금리 한번 보겠습니다. 2년물은 뭐 완전히 왔다 갔다 하는 게 별 필요 없겠고 4.2%로서 거의 비슷한 모양이 있다. 그 금리 자체가 그렇게 내려가지는 않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CPI 있죠. 콜 CPI입니다. 요거 자체는 2.7%로 좀 내려가지 않겠는가. 자, 요거 자체가 내려가는 이유가 아무래도 오일 가격 있죠. 자, 오일 가격 브렌트유입니다. 여기서 57%, $57까지 내려간다. 여기서 여기까지.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일 값이 내려간다는 말은 인플레이션을 좀 강하게 반증되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다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이 이제 트럼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unemployment rate 있죠. 실업률은 4.5에서 4.3으로 조금 내려가고 있는데 그렇게 크게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거기다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것이 현재 2020년도다. 그래서 성장 좋고 그다음에 지금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낮기 때문에 주가는 좀 더 달리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또한 골드만삭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2020년도에는 디플레이션이 다시금 정상궤도 오를 거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미국과 영국에서 근원 인플레이션이 현재 3%에서 2016년도 말에는 2%를 약간 웃도는 수준으로 둔화가 된다. CP가 PC가 약간은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인플레이션이 줄어든다는 말은 관세 증가 효과라든지 정부의 가격 인상 조치가 좀 줄어든다는 것들. 자, 그로 인해서 임금이라든지 주거비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PC는 좀 줄어들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자, 특별히 다른 선진국들의 디플레이션의 진정 가능성이 좀 더해진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내년에는 인플레이션이 불안정한 수준으로 높게 유지될 위험은 줄어든다. 인플레이션 좀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래서 더 나아가서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AI 관련된 생산성 향상, 그다음 노동시장의 혼란, 그리고 중국의 상품의 공급 증가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하방 위험은 좀 가속평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은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다음 요 차트를 보시면 아무래도 디플레이션이 좀 갭백이 된다, 다시금 정상화가 되지 않겠는가. 2010년도에 그렇게 봤을 때 미국이라든지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죠. 저렇게 내려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말해서 근원 인플레이션이 조금은 내려간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내려간다는 게 좋은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디플레이션이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근원 인플레이션이 내려간다는 자체는 금리를 갖다 인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런 것들이 현재 모습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 또 골드만삭스는 S&P 500 기업의 주당 순이익이 2010년도에는 $305로서 전년 대비 한 12% 정도가 증가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2017년도에는 $336로서 전년 대비 한 10%가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기업의 이익이 계속해서 증가된다는 겁니다. 기업의 이익이 증가되면은 그것이 경제적으로 약간의 불안한 점이 있더라도 주가는 달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2010년대 전망치는 전략가들의 중간한 추정치와 일치되고 있는데 2020년도, 2027년도의 전망치 모두 애널리스트의 중간 추정보다는 낮지만은 애널리스트의 추정치는 일반적으로 지난 시기에 낙관적이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중간가 패턴을 고려하면 이러한 전망치는 결국은 2016년도에 11%, 2027년도는 8%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일단 수치는 낙관적으로 상당히 보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S&P 500의 EPS의 성장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추정치죠. 요거 자체를 봤을 때는 지금 골드만삭스의 베이스라인입니다. 뭐 크게 좋게 본 건 아니고 조금 보수적으로 봤을 때 12%, 2010년도, 그다음 2017년도는 일단 보수적으로 봤을 때 한 10%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애널리스트의 컨센서스는 한 14%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뭐 요 두 가지만 비교해 본다라도 뭐 스트레이티지의 컨센서스 필요 없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정도면 충분히 달려갈 수 있다. 이런 것들 아마 추정치보다 낮다는 이유가 좀 보수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크게 문제없이 EPS 성장이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는 것이 6년도, 7년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주가가 큰 폭에 떨어지지 않고 달릴 수 있다. 기업의 이익이 가장 우선시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요 자료는 팩세스 자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2015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도까지의 매출과 이익의 성장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 거 있죠. 요건 일단 이제 earnings, 이제 이익의 성장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2015년도를 본다면 12.3%인데 2016년도를 보면 15.5%, 15%로서 더 많이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자, 그만큼 많이 늘어나죠. 이게 이제 2025년도입니다. 이것이 2010년도고 그만큼 2010년도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익에서 매출 있죠. 매출의 성장률은 7%고 7.2%다. 자, 그렇다면 거기다가 매출과 이익이 전년 동기보다도 훨씬 더 많이 상승되는 꾸준한 상승세에 있다는 겁니다. 자, 매출과 이익이 상승되고 있다는 말은 아무래도 기업의 가치가 상승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있죠. EPS는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기업의 그림자가 되고 있으니까 기업 가치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2020년도도 많이 달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요 차트 하나 보시게 되면 요거는 S&P 500에서 오퍼레이팅 어닝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에서 영업이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S&P 글로벌의 지금 현재 차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서 가장 하얀 게 2016년도 1분기, 그다음에 그 검은 것이 2020년도 4분기까지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올라가는 것이 결론적으로 봤을 때 30% 육박하는 것이 테크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1번. 그다음에 2번이 일단 가장 많은 것이 파이낸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파이낸셜 영업이익이 그만큼 많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자 비용이 적어지니까. 그래서 1번하고 2번 주의해서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금융주 상당히 좋게 보고 있다 누차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헬스케어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컨슈머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1, 2, 3, 4로 가고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이제 2020년도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테크, 그다음 파이낸셜 요 분야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요 차트도 마찬가지로 골드만 차트인데 여기 보시는 PEG 레이쇼 있죠. PEG 레이쇼는 P를 갖다가 G로 나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성장률이 분모가 크면은 클수록 좋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PEG 레이쇼가 낮은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미국하고 지금 이제 미국 외 지역들에 있어서의 PEG 레이쇼가 있다. 그것들이 좀 좁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성장률도 좋아지고 있는 반면에 다른 나라 성장률도 좋아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성장률 자체는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현재 골드만삭스에서 가장 일단 지금 이제 문제점을 다루고 있는 것이 단기적으로 무역 정책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1월 또는 그 직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경제비상법 여부에 관해서 관세 권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아무래도 11월에 구두 변론에서 대법관들의 질문에 따르게 되면은 대다수의 대법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IEPA에서 관세를 부과한 것은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 이렇게 판결할 가능성이 높지만은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될 수가 있다. 자, 첫 번째는 골드만삭스에서 예상하고 있는 것은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결과는 대법원이 IEPA에 따라서 부과된 모든 관세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이것이 일단은 가장 크게 일단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IEPA에 따른 그런 건강한 관세는 올해 실효 관세율의 인상분의 11.4% 중에서 7.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IEPA가 특정의 비상상태와 연관된 특정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허용하고 있지만은 더 광범위한 상호주의 관세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판결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러한 과정에서 전체 관세율은 하락할 위험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일부 교육의 상대국은 현재 IEPA의 관세율이 15%를 초과하는 상황에 직면되어 있고, 행정부가 125조를 갖다가 임시조치로 활용할 경우에는 관세율이 인하된다는 겁니다. 관세율을 해당 세율로 제한하게 되면 현행 관세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실효 관세율은 1.6% 낮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관세율이 또 낮아지고 이러면은 여러 가지 복잡성이 많다는 겁니다. 저번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이제 코스코라든지 레이벤 이런 데서 다 수를 걸어 놓고 있다는 거죠.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 내 돈 돌려달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슈퍼 301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그걸 갖다가 다시금 해서 다시금 일단 반려를 해서 그걸 갖다가 뭐 관세를 갖다가 상쇄하려면은 시간도 많이 걸린 데다가 불확실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약간의 범프가 일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현재 실효 간수율 자체를 본다면 이 정도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에 있는데, 요 정도 되고 있죠. 아마 15%인지 그 이상이 되고 있는데, 골드만삭스가 예측하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니고 좀 많이 내려올 거다 대법원 때문에. 그러면 토탈 이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이 나머지 금액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정부가 또 물어줘야 되니까 여러 가지 혼선이 좀 일어나지 않겠는가,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122조에 따르면 관세율이 좀 제한돼 있다는 거죠. 빨간 선이 있죠.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한국은 뭐 크게 뭐 변함이 없는데, 자, 멕시코라든지 이런 데 있죠. 차이나 이런 데, 아니면 일단은 캐나다, 아니면 인디아, 이런 브라질 이런 데 상당히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관세적인 제한 조치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내려갈 수 있겠죠. 그러면 이미 받았던 돈을 갖다 또 토해내야 되겠고, 뭐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대법원에 따라서. 자, 그러한 불확실성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골드만삭스는 2025년도 S&P 500의 기업들이 수익 성장세는 견조하고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그렇게 밝히고 있고, S&P 500의 EPS는 2025년도 3분기의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2% 증가되면서 4분기 연속에 두 자리 숫자를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 일단 4분기 연속에 두 자리 숫자를 갖다가 기록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지수 내의 대형 기업들은 제외하고 살펴보게 되면은 S&P 500의 구성 기업들 중에서 중간값에 해당되는 EPS가 3분기에 10% 그리고 3분기 동안 전년 대비해서는 또 8%가 늘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 S&P 500 자체가 거의다가 상승 중에 있었고 좋게 나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2024년도, 2023년도 이렇게 비교해보면 계속 상승의 추세가 되고 있지 하락의 추세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골드만삭스는 미 증시가 7주 만에 처음으로 순매도세를 기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거시경제 상품이 지난 5거래일 중에서 4거래일 동안 순매도되면서 4월 주위에 최대의 순매도 규모를 기록한 것에 따르고 있다. 그 이유는 공매도의 매수매도 포지션이 복합적인 영향이 컸다. 공매도 때문에 좀 많이 하락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종목 전반적으로 소폭의 순매수를 보였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순매도세는 조금 꺾이는 가운데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종목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싱글스탁 이런 것들은 날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개별주 중심으로 좀 소형주 이런 것들이 좀 상승이 많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다음 또 일단 하트넷 요거 자체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년에 투자자들에게 더 큰 놀라움을 안겨줄 요인은 성장이 아니고 인플레이션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특별히 2020년도의 성장 상반기에 긍정적인 서프라이즈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상반기가 주가가 많이 상승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이유는 CPI는 2%, 그다음 GT의 10 지수는 3.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 글로벌의 유동성은 상당히 정점에 달했다는 것들, 금리 인하가 80% 미만이고 150% 이상은 아니다. 금리 인하의 확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자, 그 다음에 일본 정부의 정책 금리가 상당히 일단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점들, 연준의 양적 완화 유가 약세, 그 트럼프 행정부의 구매력 개선 정책, 그 다음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고용주가 노동시장을 주도하게 된 점, 자, 그런 것들이 CPI, 채권 수익률, 달러 가치를 예상을 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위험 선호를 갖다 심리를 쫓기보다는 장기 무이차의 채권, 중형주, 신흥주식의 신흥시장의 주식, 그 다음 전원자원에 투자하면서 CPI 하락에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일단 상반기가 일단 가장 크게 피크를 나타낼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글로벌 센트럴 뱅크 있죠. 중앙은행이 2010년도에 아무래도 금리를 갖다 인하할 수 있는 확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2025년도에는 157까지 많이 늘어났다가 2020년도에는 78, 그다음 27로 많이 줄어들고 있죠. 그런 가운데 때문에 80 밑으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금리 인하가 있긴 있는데만 크게 많지는 않다. 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로 예측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물론 트럼프가 또 어떤 식으로 일단 개입할지 모르겠죠. 5월달 이후에 새로운 연준 의장이 들어왔을 땐 또 더 많이 개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적어도 한 번 내지는 두 번은 충분히, 두 번까지는 충분히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노무라 증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AI가 성숙기로 접어드는 과정이 최근 몇 주 동안의 격동의 국면에 접어들었다. 자, 그렇게 분석하고 있죠. 그래서 시장은 초기 자본 지출, 캐펙스 열풍에서 벗어나서 투자 테마에 대해서 훨씬 더 엄격한 평가 단계로서 접어들었고, 그 결과로서 투자 수익률 ROIC 달성 시한이 더욱더 빨라지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말 실적의 확정 시기와 더불어서 위험 관리라는 것으로 변질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물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되고 있고, 자, 시장이 이제는 정밀한 분석에 나서면서 비로소 성자와 패자가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다. 긍정적인 현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투자자들이 급격한 가격 상승 후에 급락세를 갖다 합류하려는 그런 애쓰는 과정에서 있어서 초기 과열된 가격의 반등을 정당화하기 위한 억지 논리가 작용하는 측면도 있었다.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이 시기에 흔히 나타나는 리더십의 반전 현상에 대해서도 덧붙이지 않을 수가 있는데, 지난 30년간의 12월은 1년의 모멘텀 중에서 중간값이 가장 낮은 달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나중에 표를 보시면 되는데, 즉 12월에 모멘텀의 숏 포지션이 모멘텀의 롱 포지션을 크게 상회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자, 그런 현상이 아무래도 빈익빈 부익부, 즉 승자와 패자를 갖다가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멘텀을 한번 볼게 되면 이번 4월 달하고 지금 이제 12월 달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모멘텀이 나빴느냐 했다면 그때가 마이너스 0.6%, 요번이 마이너스 1.1%죠. 더 안 좋았다는 겁니다. 요번에 심리 상태가. 자, 그랬던 이유는 아무래도 승자와 패자를 갖다가 정확히 구분하기 위해서 오라클 이런 것들은 수익이 안 나니까 심리가 상당히 극도로 나빠지면서 주가 자체에서 상당히 좀 많이 내려갔다. 물론 주가 하락폭 자체는 여기가 많았지만은, 자, 그런 게 아니라 심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때가 더 많이 내려갔던 것이 아무래도 12월 달이 되지 않았나. 자, 그렇게 현재로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요 차트 하나 보시게 되면 요건 NAAIM으로 돼 있죠. 이건 National Association of Active Investment Managers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건 노출 지수를 말하고 있는데 100을 넘어섰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말해서 전국적인 적극적인 투자 운용사 있죠. 투자 운용사 협회에서 말하고 있는 지수인데, 자, 그거 자체의 노출 정도가 100을 넘어서고 있다. 이평선 같은 것도 90력을 넘어섰다는 거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땐 지수와 관련해서 더 많이 일단 지금 주가가 상승될 수 있다는 그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적극적인 투자사에서 이 정도로 다고 있다는 말, 앞으로 좀 더 많은 상승세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요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미국의 민간 부분의 고용 자체가 위기 수준에 이르렀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미국의 민간 부분의 고용률이 3.5%로 떨어지면서 1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2020년도 최저치와 같은 수준이 되고 있고 자, 현재 금융위기 당시 수준과 비슷하기 때문에 2001년도 경기 침체 당시의 수치보다도 상당히 낮은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만큼 많이 줄어들었다는 걸 여기 보시게 되면 49만 7천 정도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저번보다도 76만보다도 상당히 많이 줄었고 뭐 제일 많을 때보다는 뭐 엄청나게 줄어들어 있는 상태에 있다. 그래서 대학 졸업생들이 뭐 갈 곳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민간 고용 부분에 있어서 침체를 나타내고 있다는 말은 아무래도 금리 인하할 가능성은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타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경제는 탄력적인 성장, 다양해지는 수익 동력, 그리고 위험 자산의 유리한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2020년도를 맞이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시장 구조는 더욱더 정상화되었고 유동성 여건은 안정화되었다. 그래서 자산 간의 긴 흐름은 투자자들이 보다 지속적인 확장 국면에 대비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개인 투자자들은 이러한 역동적인 흐름의 중심에 있는데 개인 투자가들은 확신과 자금력을 바탕으로 시장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면서 2010년도에 진입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소매 거래 분야에서 선두주가 되고 있고 소매 시장의 점유율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관찰해 왔다. 향후에도 소매 투자자들의 유동성과 가격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특별히 소매 투자자의 참여율 자체가 구조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고 2010년도에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그래서 높은 참여율, 증가하는 가계자산, 폭넓은 주식 투자에 대한 채택, 그리고 사상 최대 수준의 현금 보유량 이런 것들이 지난 10년 동안 가장 강력한 소매 시장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전적으로는 연말에 유동성이 감소함에 따라서 소매 투자자들의 참여율이 증가되는 경향이 있고 이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증폭시키고 있다. 소매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개투들 때문에 주가는 좀 더 상승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리테일 캐시 있죠.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11월 달과 12월 달에도 계속해서 자금이 들어오면서 저희가 아무리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더 소매 쪽이 아니겠는가. 리테일 쪽의 캐시로 인해서 주가가 좀 상승이 되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데이터 센터에 관한 문제인데 미국 전체 가정의 전력 소비량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전력을 소비할 전망이 있는 것이 데이터 센터라는 거죠. 그래서 AI 업계가 계획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용량과 실제로 존재하거나 건설 중인 용량 사이는 180기가와트라는 엄청난 격차가 형성이 되고 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미국에서 1억 4,600만 가구가 있는데 개발 중인 데이터 센터의 전체 전력 소비량 자체가 40%로 소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업계는 180기가와트를 추가로 확보하려고 하는데 이는 미국의 전체 가정을 갖다가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그만큼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계획된 모든 데이터 센터가 건설될 때에는 AI는 미국 전체 가정의 전력 소비량보다도 40%가 더 많은 전력을 소비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런 것들 때문에 우주로 나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하니까. 자, 그만큼 일단 전력이 많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요 차트를 보시면 요거 검은 거 있죠. 요건 일단 계획된 용량이라는 겁니다. 플랜된 지금 커패시티고 요건 일단 개발된 지금 이제 커패시티라는 거죠.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나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2015년도 5월달에 그랬으니까 지금 더 많이 나고 있죠. 자, 그만큼 일단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가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우주가 뜨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 쪽에다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주 관련주들이 지금 이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아마존의 인디애나주의 세인트 조셉 카운티에서 건설 중인 11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초대형 데이터 센터 캠퍼스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AR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습 실행에 사용될 예정에 있다. 2.2기가와트의 전력을 소비할 예정에 있고 100만 가구에서 전력을 공급하고 연간 3억의 갤런의 물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양과 맞먹는다. 그만큼 많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력 쪽에 그다음에 일단 다른 여러 가지 좀 벌티브라든지 이런 주식들이 있죠. 그런 주식들도 계속해서 우리가 체킹을 하시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요건 일단 월드뱅크 자료인데 요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유럽에서도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전력 공급망을 갖다 가장 큰 장애물로 여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 검은선은 2023년도에서 2025년도, 이제 파란 거는 2018년도에서 2020년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모습 속에서 벨기에 이런 데도 상당히 전력량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겠죠. 체코 마찬가지고 6.4인데 1.6밖에 되지 않고 그리스 같은 경우가 11.6이고 여기가 0.3입니다. 그만큼 일단 전력량의 공급망이 상당히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포르투갈 마찬가지죠. 자, 그런 식으로 전력망들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결론은 데이터 센터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 S&P 월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장이 상당히 어려웠죠. 이렇게 십자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거의 보합권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점과 고점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고 장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양이 있었죠. 자, 매수도 아니고 매도도 아니고 그렇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이 이번 한 달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저번 달도 마찬가지로 일단 장이 많이 내려갔다가 다시금 올라오는 모양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있던 것이 현재 모습이다. 쉬운 장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강세장이 계속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려오는 것도 있고 올라가는 것도 있고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그럴 때는 우리가 매매를 중지하고 일단은 지금 관망해야 될 때지 여기서 적극적으로 매수할 때는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만약에 빠지는 분야에 있어서 장기 투자를 하신 분들은 빠지면 매수의 관점인데 여기서 갖다 샀다 팔았다 할 구간 아니다. 자,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이걸 갖다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에서는 어떤 것들이 나타났냐면 이번 주에는 좀 많이 일단 올라갔던 모양이 있었죠. 하락했던 것이 바로 땡기면서 그대로 일단 지금 이제 망치형이 나타났던 그런 한 주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장이 많이 올라갔던 것이 이번 주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쉬운 장은 아닌 것이 현재 모습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조금 일단 쌍봉의 개념으로서 박스권이 좀 형성됐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한 6,800, 6,900에서부터 시작해서 6,500까지 그런 박스권이 형성되는 그런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더 반등되면서 100일선에서 올라가는 모양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스토캐스틱 이렇게 바닥이 돼 있고, 제가 보는 100일선은 다른 데 보면 51선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로고 차트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추세는 아직까지는 상승의 추세에 있는 거지 하락의 추세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다우지수 주봉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도 일단 추세는 상승 중에 있죠. 물론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 일단 내려올 가능성도 있겠지만 일단 추세는 상승 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다시금 반등되는 그런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추세가 만약에 무너지는 가운데 있다 주봉에서 이렇게 쌍봉이 나타나면서 완전히 무너진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아직 그런 모양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아직까지 완전히 무너지는 건 아니고 옆으로 눕든지 약간의 일단 상승의 추세가 일어나는지 아직까지 좀 지켜볼 때지 여기서부터 우리가 주가를 갖다 털 필요는 없다. 자, 겁먹고 완전히 일단 주식을 안 한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들고 갈 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러셀도 계속 추세는 상승 중에 있다. 추세가 상승 중에 있다는 말은 주가는 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주가가 이렇게 꺾일 때 이제 헤드 앤 숄더 이런 모양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는 넥라인이 있죠. 그걸 깨버릴 때, 자, 그럴 때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거지. 자, 그런 모양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지금 이제 울퉁불퉁한 그 범퍼가 있지만 추세는 달리고 있을 때는 우리가 털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10년물 금리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금리는 그렇게 내려오는 모양은 보이지 않고 있죠. 쌍바닥을 치면서 다시 200일선으로 또 이제 귀화하는 그런 모양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금리가 그렇게 급격하게 떨어진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런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재패니스 10년물 금리는 계속해서 상승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다른 나라 예율이 올라가고 있고 뭐 독일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10년물 금리가 쉽게 그렇게 꺾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그다음 빅스 지수 본다면 빅스 지수가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 있죠. 그다음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 크게 일단은 지금 무시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많이 내려왔을 때 있죠. 그러면 12라든지 이렇게 왔을 때는 조금 그때는 또 조심해야 되는데 반대로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피어 앤 그리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 45 정도를 나타내면서 중립을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이 한 달 전에 익스트림 피어 델트 있을 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한 7까지 왔죠. 7까지 왔을 때 그때가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바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사람들이 극도에 불안할 때, 자, 그때가 바닥이고 극도로 환희를 지를 때, 자, 그때가 고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서 고를 때마다 조금씩은 담아갈 때지 우리가 털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비트코인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일단 아무래도 직전 저점이 75,000대 있죠. 그것이 일단 바닥권으로 보여주고 있고, 내려온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80,000대는 아무래도 좀 지지가 되어두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쌍바닥이 나타나는 모양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서부터는 좀 반등이 되면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 몇 주, 5주 정도 일단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 있고, 여기도 보시게 되면은 5주나 7주 다음에는 주가 다시 반등하면서 올라갔죠. 그래서 그 정도 되면은 내년부터는 또 주가는 좀 달리지 않겠는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자, 그렇게 현재로서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테슬라 한번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일단 직전 고점에 와 있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아무래도 이걸 강하게 돌파한다면 주가 자체는 다시금 일단 500불대로 돌아서면서 500불도 지지될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시간은 걸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추세는 상승 중에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들고 가야 될 때고, 없는 분들은 좀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계속해서 추세는 상승 중에 있기 때문에 들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엔비디아의 주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도 일단 요번 주봉에서 좀 양봉이 나타나면서 다시금 일단 쌍바닥을 치면서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겠죠. 하락이 하지 않고 일단 상승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좋은 주식인데, 자, 사람들의 외면을 좀 받고 있는 모양이 있죠.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 때 그 라인 때 갔다 완전히 하락하지는 않고 들고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세는 상승할 수 있다. 특별히 주봉에서 이렇게 바닥권에 와 있죠. 그럼 추세는 조금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는 가운데 있다. 이런 것들은 빠질 때마다 사셔서 계속해서 들고 간다면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는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구글 주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배수가 좀 많이 뛰었고, 그로 인해서 약간의 지금 조정을 받는 거지, 이거 갖다 매도로 보시면 안 된다. 이거 샀다 팔았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들고 가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없는 분들 안에서 이런 것들이 내려올 때 있죠. 50 미만이라든지 이런 것들 내려갈 때 스토캐스틱 그런 것들이 조금씩 담으셔서 길게 보시면서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자, 구글을 뭐 샀다 팔았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마소의 주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직전 고점을 갖다 일단 지지받아 주면서 그 라인대에서 반등이 되는 모양이 있습니다. 470불대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쌍바닥이 나타나는 모양이 있죠. 이런 좋은 주식들에 한해서는 200일선이라든지 100일선 이렇게 붙을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하셔서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물론 이렇게 쌍봉으로 좀 꺾여 있는 상태에 있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가 급락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기간 조정 후에는 반등이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브로드컴의 주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직전 저점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 있죠. 그래서 약간 일단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많이 올라간 데 따른 지금 차익 매물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거 자체가 시장이 망가졌다 이렇게 보긴 힘들겠고, 이런 것들도 좀 밑으로 내려갈 때 있죠. 그럴 때마다 조금씩 담으셔서 길게 보시면서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여기서부터 꺾여서 완전히 끝난다 그런 건 아니고, 자, 그렇다 해도 바로 반등이라기보다는 조금만 기간과 시간 조정이 후에 다시금 주가는 반등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뭐 일봉에서 본다 하더라도 조금 요 라인 때, 즉 말해서 요 라인 때는 뭐 320불대 정도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팔란티 한번 보겠습니다. 팔란티 이런 것들을 또 계속해서 들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밑에 오실 때마다 좀 매수하셔서 들고 가시면 또 수익이 나는 주식이다. 뭐 사람들이 이때에서 200불 넘었을 때 게임 끝났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V자 반등으로 지금 반등이 되고 있죠. 내려온 폭도 거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이유는 매출과 이익의 증가가 많이 있다는 거죠. 5% 정도 하락을 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들고 계시면은 크게 일단 지금 빠진 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종목들은 빠질 때 사는 거지, 빠질 때 던지는 종목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메타 한번 보겠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을 갖다 돌파하지 못하고 조금은 내려와 있는 상태 쪽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간 조정이 조금은 길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주가가 하락된다기보다는 약간의 지금 이제 기간 조정 후에는 반등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 시점은 다음에 있을 실적 발표에 따라서, 자, 그때 어닝 발표에 따라서 주가가 반등되니까 그때까지는 아무래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세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아마존 주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존도 약간은 꺾여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주가가 여기서부터 완전히 반가진다, 자, 그런 뜻은 아니고 어느 정도 일단 박스권이 형성되는 가운데 있겠죠. 그래서 212불대, 자, 그 라인과 더불어서 지금 보시죠. 요 라인대 있죠. 그래서 250불대 어느 정도 박스권이 형성된 다음에 다시금 주가는 또 반등되지 않겠는가, 저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들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